예,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진행된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 출연해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네, 오늘 정치 대담에서는 문 대통령의 특별 대담 내용을 중심으로 집권 2년을 평가해보고 남은 3년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두 분 어제 보셨죠? 봤습니다. 예, 한 90분 가까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단독 방송사와의 특집 대담이 있었는데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다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이제 어제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얘기가 초두에 굉장히 오래 시간을 잡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죠. 경고한다, 경고하고 싶다, 대화와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요. 예. 또 이 경제 문제나 또 인사 문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최근의 이의 제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꽤 이제 궁금해했던 부분들인데 검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 겸허해야 된다라는 발언은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경제 문제나 인사 문제는 조금 이제 일반 국민들에 따라 생각이 물론 다릅니다만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저희 자세히 그렇습니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얘기 나올 거고 예. 어쨌든 1대1 인터뷰인데 상당히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얘기가 나눠졌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인식이 잘 전달된 것 같다. 드러났고 그리고 어쨌든 진솔해 보였어요 일단. 그리고 기자도 아주 소신껏 발언도 했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드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이제 언론과의 이런 처음 대담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 달 평균 1.7회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저께 참 좋았잖아요. 그래도 일단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었는데 너무 2년 만에 하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숙제가 쌓인 거를 이제 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을 했고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확연히 확인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은 3년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취임새에서 얘기했었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언론과 이게 소통한다는 거는 언론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민심이 뭘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아마 어저께 인터뷰 대담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못 됐는지를 아마 청와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지만이 남은 3년 동안 뭔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 끌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형식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청와대가 먼저 제안한 형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독 언론사와의 인터뷰 형식의 대담. 형식은 좀 어떠셨나요? 우리 김 교수님 이제 미국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인터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낯설고 드문 경우잖아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언론과 인터뷰는 처음이잖아요. 국외 언론과는 해외 언론과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기자회견의 형식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기자 간담회나 기자회견 그리고 어제 형식 1대1 인터뷰가 다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어제는 워낙에 오랜만에 이제 인터뷰를 한 거니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숙제가 쌓였어요. 아까 말씀처럼 워낙 궁금한 것도 많고 시간은 80분이었는데 89분 정도 했는데 그 시간에 그 많은 걸 다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현안도 많고 네.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것도 들어야 되고 또 지난 2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 회고 이런 것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식은 좋았던 것 같고요. 저러한 그 형식이 됐건 아니면 다른 형식이 됐건 대통령이 기자가 됐건 언론이 이제 기자니까 언론과의 만남이라는 건 국민과의 만남이거든요. 국민을 1대1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만남을 좀 자주 소통을 많이 가지면 저러한 부분이 크게 뉴스가 안 되겠죠. 예. 근데 워낙 이제 이 인터뷰가 없으니까 예. 뉴스가 크게 되는 건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항상 대통령이 좀 이제 언론과 더 자주 접촉하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야당과도 과감하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야당도 지나치게 또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서 너무 또 무리한 요구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기자 형식, 회견 형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환담이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오늘 발사체 발사 때문에 그런 자리가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로 좀 연기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좀 전해드리고요. 어제 나왔던 그 특별대담 내용들 좀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 교수께서 잠깐 외교안보 분야 이야기를 하셨는데 판문점 선언 이후에 외교안보 점수 좀 후한 점수를 국민들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좀 어렵게 된 상황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고 그동안 계십니까? 굉장히 좋은 정부가 공을 들였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1월 달이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한반도의 전쟁 긴장을 완화시켰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궁극적 목적은 어떻게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말 공고할 거냐는 문제인데 어저께는 정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아마 문 대통령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었다고 섭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식을 누구보다 제일 빨리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언론과의 대담을 하는 게 된 날 이거는 발사체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이에요. 오늘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사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잘 진행을 되다가 벼랑간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어저께 대통령은 대담해서 아마 협상에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내부 결속력으로 좀 봅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협상력이 아니라 내부 결속력으로 보는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이 돼서 원래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높게 나온 게 외교 정책이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5월 첫째 주에 조사를 보면은 걱정스러운 게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잘한다가 45%, 못한다가 43%. 이게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발사체 전이거든요. 아마도 다음 주에 만약에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역전될 수 있는 대북 정책에서 데드크로스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 대통령의 대담 내내 좀 무거운 표정이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이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로 했는데 군에서 이 탄도 미사일 여부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를 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외교안 분야 짧게 이야기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이제 제재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건데 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사일로 추정한다는 얘기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말씀은 미사일로 이제 규정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지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건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식량 지원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 단거리로 그치지 않고 만약에 뚜렷한 반응이 없으면 중거리 미사일 발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인 것 같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건 우리 정부가 좀 잘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과 이 부분을 논의 위해서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야에서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일단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실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된다면야 이 문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가 우선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날이요. 국회에 취임을 하기 전에 각 정당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건 진짜 획기적이다라고 한 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보 협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정말 중요한 정보를 줬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나눴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진짜 솔직하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야당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정보를 야당한테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하고 식량 지원을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식량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예. 현 시점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저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좀 시간을 좀 갖고 여야정 특히 이제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금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나름대로 이 전국 분위기가 바뀐 다음에 식량 지원을 해야죠. 지금 당장 식량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야당이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더 남남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취지는 알겠지만 시점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협치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것 말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봤을 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협치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좋은 요소밖에는 어렵죠. 지금 현재 어쨌든 국회가 교착 상태고 개혁 입법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는 한국당의 과도한 발목 잡기, 이른바 발목 잡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여당, 집권당이라는 건 집권 세력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권 연합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볼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점수를 높게 주긴 어려운데 점수를 뭐 어떻게 매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가 문제예요.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한국당의 그 장애투쟁이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7일부터 이제 저기 전국 투어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근데 아무리 여야정 협의체가 됐건 여권이 손을 내밀건 어제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고장 난명, 손바닥도 쳐야지 소리가 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국당도 태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 국정에 책임이 있는 게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를 해야지 그것도 협치를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을 너무 의식해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장애투쟁이나 극한적인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인지 모릅니다만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 고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투쟁 방식이 정치적 효능감을 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당에서. 예. 그럼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 그 역풍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뭐 반성 아닌 반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야권도 특히 제1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대통령의 저런 여러 가지 언급이나 발언을 깎아내리기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야당의 변화도 그럼 필요하다. 야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당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예. 저는 상대적으로 제1야당의 변화를 더 주문하고 싶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분과 저희들이 정말 많은 인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인사 얘기했는데 인사 참사 그 부분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글쎄요 여러 가지 뭐 청와대도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점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 참사가 아니다. 인사 실패가 아니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도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향에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 정권 때 인사 잘못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인사가 얼마나 잘못됐냐고 현재의 여당이 출기차게 비판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시 집권당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치러줘야 되는데 너무 청문회가 정쟁의장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만들어놨는데 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시간을 더 길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지 준비 안 된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취임사로 들어와서 능력과 적절성의 대원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삼고초려해서 영입하겠다. 그렇게 됐느냐고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해서 장관급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를 되지만 철저하게 나름대로 국민들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을 추천한 거를 가지고 이거는 청문회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도 탓이 아니라 인사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을 자꾸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중에서 긍정 부정이 좀 나뉘어요. 지금도 지지율은 높은 편입니다만 대북 외교 안보 이쪽은 뭐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고 부정적 평가가 많은 쪽이 고용, 복지, 경제, 인사 이런 쪽이거든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평가가 갈립니다만 적어도 청문회에서 나타난 청문회에서 국민들의 어떤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청문회 제도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검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자평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생략된 것 같아서 그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과는 좀 간극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럼 대통령의 저 인식과 일반 국민, 뭐 다 일반 국민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 지지율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의 갭은 과연 어디서 연유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은 어쨌든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흠결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다. 인사가 잘못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설령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흠결 같은 거. 어제 그 기자가 이미선 재판관 얘기도 언급을 했잖아요. 35억 주식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간극을 어떻게 메꾸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럼 이 간극, 괴리를 계속 이렇게 갖고 간다면 앞으로도 인사가 좀 있을 텐데요. 임기가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 제도에 대한 보완도 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장관들이 일을 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진짜 장관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국민들은 누가 장관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움직이는 청와대 중심의 정치를 빨리 벗어나서 내각과 집권당에게 자율성과 책임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끔 하고 전적인 힘을 장관들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들이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고개를 좀 갸우뚱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남은 3년 동안은 청와대가 조금 뒤로 빠지고 내각이 모든 힘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통치의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인사와 관련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도 조국 수석 이야기가 네. 나왔었거든요. 정치 권유할 생각 없다. 사법개혁에 대한 법제화는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수석과 관련된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겠죠. 뭐 정치라는 게 뭐 남이 한다고 밀어가지고 한다는 건 아닌데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속에서 저는 조금 우려를 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동안 민정수석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틀은 만들 수 있지만 이제는 사법개혁은 국회장으로 가야죠. 국회 내에서 여하튼 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에 맞는 걸 해야지. 모든 것을 지금 청와대 조국 수석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인식을 주고 개헌 문제를 포함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청와대 하면은 조국 이렇게 지금 등식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서는 그림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 국회가 국회다워. 이렇게 국회가 엉망진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집권당도 굉장히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청원도 국민에게 청와대를 통해서 하고 청원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조국 수석이 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 청와대 정부로 불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있고 청와대가 있고 내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당정청. 그래서 제가 아까 집권연합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 집권연합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 청와대가 도드라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청와대나 당이나 내각이 다 역할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각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청와대가 큰 개혁의 틀을 짜고
잘 조율하는 건 맞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팩트에 얼마나 근접할지 몰라도요. 청와대가 민주당보다 상당히 자율적인 독립 변수다라는 인식은 대체로 많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너무 과도하게 나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의 그 연장에 이제 조국석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야당은 항상 조국석을 얘기를 하고 어제 오죽하면 저 시간 짧은 시간에 국정 현안을 다 얘기했는데 조국석 얘기를 물어봤겠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 건데 어제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은 마지막 그 역할이 남았다라고 얘기해서 예. 당분간 뭐 이제 이 체제가 지속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국석 특히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청와대가 민주당보다 너무 거대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왜소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짚어볼 게 많습니다만 경제 분야를 안 할 수 없어서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는 모습 분명히 보였는데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도 비치셨고요. 근데 이제 경제를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좀 나아질 것으로 뭐 기대감도 표시를 하셨습니다. 어떤 게 문제고 앞으로 또 어떤 걸 좀 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관련돼서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경제인은 아닙니다만. 근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그것과도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용도 늘어났고 고용보험의 숫자가 52만 명까지 늘어나서 안전망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도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당에서 할 말을 해야죠. 청와대가 말하기보다는 당에서 대통령 인식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또 일정 부분 시민들과의 간극이 있다면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집권 세력이 더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볼 때 좀 되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요. 예. 방향은 옳죠. 임금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워준다. 문제는 어저께 대통령의 말씀을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정부는 방향에 대한 것은 옳은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심층적 분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럼 올리면 고용노동자들의 질이 좋아진 거는 맞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거죠. 오죽하면 소득 최하위 20%의 근로 소득이 37%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오히려 지금 정규직이라든지 고용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고 좋은 통계를 얘기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발 정책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유리한 통계만 얘기하고 나쁜 통계를 자꾸만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정말 경제를 바꾸고 살리려고 한다면 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한번 좀 특이할 만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내년까지 10,000원에 집착하지 않겠다, 얽매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경제계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부시시킨 그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된 언급도 있었거든요. 단기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이제 그 인터뷰에서 질문이 너무 이 초단기 일자리들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구나 다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길 바라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길 바랍니다만 여건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잘하고 있다 47% 그리고 부정평가 45%입니다. 좀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집권 3년차 시작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두 분이 뭐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꼭 요것만큼은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게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해야 될지야 뭐 여당도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협치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은 취임돼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함께 국민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요. 국민들 정말 어렵습니다. 민생 어렵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결국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일자리를 늘렸는데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초단짜리 그 일자리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야당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 속에서는 같이 빨리 이 부분을 극복하는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명분을 물꼬를 누가 터야 되느냐? 결국은 여당이 터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극복을 해서 경제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 거기에 이제 앞에 두 자를 넣는다면 민생 경제 부분에다가 올인하지 않으면 걱정스러운 거는요. 만약에 지금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41%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작년 12월 4주차 때 이게 만약에 30%로 들어가면 그때는 엄청나게 국정 운영을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것을 저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끌고 갔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직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마지막 생각합니다. 기회라는 자세로 있으면 좋겠다. 뭐 맞는 말씀인데 저는 뭐 다른 걸 좀 강조를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부정하는 건 아닌데 촛불 민심에 전 초심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역시 지향하는 것은 격차의 완화예요. 불평등의 완화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잖아요. 근데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그게 다라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정의, 공정, 평등 이런 것들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는 정부가 마지막까지 정권이 다한 날까지 다음 정권까지 말이죠. 어떤 기회의 평등이라든지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런 것들을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일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